네, 시청자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시든가 시작하겠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영입했던 인사들이 많습니다. 영입한 인사들 누가 있느냐? 뭐 당장 표창원 생각나고요, 이철이 생각나고요, 양향자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정춘숙도 있습니다. 정춘숙도 생각이 나고요. 물론 오창석, 박주민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은 되게 그렇죠. 뭔가 좀 사회적 평판이 좋거나 명망이 있는 이런 인사들을 중심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소수 야당이 그 국민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이런저런 호평을 받으려면, 또 전국 주도권을 회복하려면 이미지 좋은 인사를 영입해야지 뭐 김용민 따위를 영입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말고 저 국회의원 김용민은 훌륭한 분이고 저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뭐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을 영입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좀 무난하면서도 강렬하면서도 대중에게 호감이 많은 그런 인사들을 이제 영입했는데, 뭐 표창원, 이철이 뭐 이런 인사들이었어요. 오창석은 좀 젊다는 신선함, 무명이긴 하지만은 여하간 그런 것 때문에 영입을 했는데, 자, 근데 보십시오. 표창원 얼마 전에 MBC 라디오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관련해서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아가페 인사, 윤석열이 아끼고 가까이하고 또 이렇게 패밀리로 여기는 사람, 아가페 인사다라면서 혹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쪽 인사를 뭐 측근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표창원 씨 하는 얘기가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하더니,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쪽도 뭐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 진행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거 보면서 참 지상파 진행자로서 이분이 이제 한우물을 파는구나. 이렇게 사악한 시대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현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자기 입장 내는 게 참 힘들지. 지상파 진행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뭐 대세 편승에 나가겠다, 혹은 더 이상 뭐 논란과 이 분쟁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린 사진은 뭐 어디 바닷가에서 또 식물원에서 사진 찍은 거, 이 모습을 또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표창원 씨가 이제 사실 제가 살던 동네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지했고요, 밀어줬고, 또 뭐 하여튼 표창원 갖고 뭐 저 야당에서 공세 펼칠 때는 적극적으로 표창원 옹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참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 양반이 그 지역구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우리 지금의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영입한 인사가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향자 봤잖아요. 오늘자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 검수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 정부 인사들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그 민주당 보호하기 위해서 뭐 몇 명이 구속될지 모르니까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아니 참 우리 저 양향자 씨, 아니 먹던 우물에 침을 뱉습니까? 독약을 풀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 진짜 비리가 있으면요, 검찰한테 수사권이 없어도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5월 10일 이후로 검찰의 대빵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빵이 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마음만 먹으면 뭐 다 엮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뭐 검수완박하자고 하는 건가? 고졸 출신의, 광주 출신의
양양자 씨가 나중에 삼성전자 상무가 돼가지고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섰죠. 그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제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가서 영입을 한 건데 영입한 인사가 되게 이런 말로를 보입니다. 예. 이철이가 지금 막판에 청와대 정무수석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초선 비례대표 정도 한 정도인데 뭐 3선 4선급 돼야 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해서 어떻게 됐어요? 정권 교체 당했지 않았습니까? 저 박근혜 사면이라는 개똥볼 이것도 저 이철이 작품 같아요. 내 느낌에는. 이철이가 그 조율하고 나섰으니까요. 그리고 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무슨 물론 이제 대선 앞두고도 뭐 그런 국민들에게 뭔가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었지만은 국민들에게 시급한 일인데 그 현안인데 그 요청을 하면은 정무수석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관철시키게 해줘야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애타게 호소했던 재난지원금 다 쌩깠잖아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거 조율하고 관철시키는데 애를 써야지. 저런 건 하더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또 장제원이하고 만나가지고 타결을 봐요. 그런 건 잘하고 정작 이쪽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청한 거는 다 쌩까. 그런 정무수석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철이. 아이고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이렇게 영입 인사랍시고 설득하셨는지 함께 정치하자고 설득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난 사람이 오창석인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오창석. 아이고 참. 뭐 결국에는 그래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미지가 나쁘면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미지 좋은 사람들 이미지 따라서 이렇게 캐스팅해가지고 스카우트해가지고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 좋은 사람들 나름대로 명망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지요. 표창원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철이도 대통령 참모지만 실은 지정치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치할 사람 윤석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최재형도 나중에 그랬던 거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의 어떤 국정 운영 철학에 발맞출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말이죠. 이미지 좋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그 별로 이렇게 적들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용했다가 아주 그냥 된통 발에 그 도끼가 찍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오창석밖에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인간이. 제 아는 어떤 분이 언론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또 검찰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했었고 그런 친구를 둔 분을 압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갑자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낙연이 후보가 안 되니까 윤석열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이른바 미운파가 된 거예요. 미운파. 그러더니 그 사람 얘기는 이낙연 지지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를 이렇게 안전을 보장할 사람은 이낙연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 인식부터가 처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낙연 씨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씨가? 검찰이 이낙연 말 잘 들을까요?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이 야야야 지금 뭐 대통령 이낙연이 뭐가 대수니 그냥 할키면 우리 말 듣게 돼 있어. 권력은 우리가 쥐게 돼 있다고 이러면서 막 할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그렇게
코너로 몰고 수사 대상으로 삼고 털고 그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정 세우면은 이낙연이 지켜주겠습니까? 엄중하게 지켜만 보겠죠. 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낙연 씨가 그렇게 정치력이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권력 의지가 있어서 이런 자기 휘하의 공직자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중하게만 지켜보다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코너에 몰아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점잖게 검찰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렇게 조국 때처럼 하겠지. 그러다가 대통령이 사지로 몰리면은 그때는 이제 한 발 거리를 두고 이런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또 이제 거리를 두고 선을 긋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척 보면 M니다예요.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만이 이 공직자들을 제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낙연이 문을 지킨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그건 참 아주 어리석은 발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을 지지해 놓고는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지켜줄 거다. 그 똥파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켜준다. 진짜 이거 어떻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지지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똥파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번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이 가장 이 적임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는 공직사회를 통제할 줄 아는 유일한 민주당 인사예요. 그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서 다 그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해 놨어요. 전 그래서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탕평 인사를 하느니 뭐 자기 편인 사람은 좀 거리를 둬야 한다느니 이딴 소리 안 믿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사람을 자기 말을 잘 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참모로 써야지. 또 내각의 그 구성원으로 써야지. 그냥 이미지 좋다고, 흠결이 없다고 이런 사람 갖다 쓰면은 안 됩니다. 양양자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한동훈 쓰는 건 잘 쓰는 거냐? 여러분, 제가 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사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뜻과 그리고 방향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도 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윤석열이도 끌어다 쓰고 최재형이도 끌어다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도 발탁해서 쓴다. 그걸 보여주려고 윤석열이하고 최재형이를 기용했습니까? 자, 여러분, 쩔쩔TV를 사실 좀 이틀 동안 못 냈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이제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올라왔나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쩔쩔TV 어떤 내용이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을 내줬습니까? 부동산 때문 아닙니까? 자, 부동산을 누가 망쳤는가? 윤석열이는 김수현 정책실장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뭐 책임이 커요. 그러나 진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인사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거론하고
또 복귀시키는 이유가 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편하신 분들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실 분들 다음에 더 이상 이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려는 이런 반헌법적인 집단들의 출현을 막고자 하시는 민주시민은 꼭 오늘 쩔쩔TV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뭐 명망이 있고 뭐 이미지 좋고 이런 사람 안 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좀 뭔가 흠결이 생긴다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모른 척 못 본 척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얘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분 넘게 이렇게 서설이 길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 사람하고 같은 반 같은 조였던 그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기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제가 얘기하려는 이 사람이 그 변호사와 대학 신입생 첫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동기니까, 야, 내가 강남 8학군 출신인데 나를 나에 대해서 위화감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한테. 그땐 변호사가 아니었지. 대학 동기였으니까. 신입생 환영했던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내가 8학군 출신인데, 강남 8학군 출신인데 나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지 마.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 이분은 황당한 거지. 이 새끼 뭐야? 그랬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야, 이 친구 멘탈리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의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마음이야 뭐 가질 수 있겠지. 딱 봤을 때 얘가 어디 지역 출신인 것 같아. 그래서 좀 깔보는 마음이 있더라도 최대한 감추고 내색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나 강남 8학군 출신이야. 나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예, 정말 웃음이 납니다.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다니까요.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지금 드러난 걸 보면은 한동훈의 아버지가 말이죠. 경기도 용인 처인구. 이 처인구가 어딘가 하실 텐데 그 에버랜드 있는 쪽이 이제 처인구예요. 실제로 그 한동훈 부친의 그 집이 요 근처에 있었어요. 포곡읍이라고. 여기 이제 부동산을 한동훈이 2002년 4월, 그러니까 한동훈의 부친이 한동훈 삼촌에게 매각하고 한동훈 삼촌은 그로부터 6년 뒤에 대지는 한동훈에게, 건물은 한동훈 모친에게 증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지하고 건물은 같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대개는 또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런데 대지하고 건물을 분리해가지고 대지는 한동훈한테, 건물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한동훈은 다주택자가 안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법기술 아닙니까? 법기술 아니에요 이게.
그 사실 그 이런 법률가들한테 가장 모욕적인 발언이 야 너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기술자지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하더라고요. 예, 법기술자의 이거 탁월한 그 본색 아니겠습니까? 탁월한 실력 아니겠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제 문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주로 철학으로 먹고 사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도 실은 뭐 제 철학을 여러분한테 그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뭐 노래를 잘합니까? 뭐 제 생각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 또 구독도 하시는 거고 또 이런저런 또 김용민닷컴 구매를 통해서 또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 철학을 나라를 망조가 드는데 혹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혹은 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거대 악에 대한 충성으로 이 철학이 바뀐다면 변질된다면 변절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겠습니까? 저 새끼 말기술자밖에 안 되는 새끼지. 이런 비난을 하실 거예요. 말기술자, 언어기술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법률가가 말이죠. 법률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지식 이걸 갖고 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 그 세금 회피를 위해서 이걸 악용한다면 그런 놈은 법기술자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악인과 선한 사람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구분은 다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접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인이라고 그들이 권력을 쥐고 혹은 뭐 그걸로 그 자신의 어떤 세력을 확대해 나갈 때 뭔가 콩고물 떨어지는 게 있겠다 싶어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타협하고 혹은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길 깔아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야 한동훈 대단한데 대지하고 건물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한동훈 얘기는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근데 지금 검찰 정상화와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 김용민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제 한 말입니다. 김호수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검찰개혁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 못했고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 인천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징계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야 사이다네 사이다. 응? 도대체 국민들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검찰이 언제 국민 걱정을 했습니까? 그래 국민 걱정하면서 이제 그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비난을 했었죠. 국민 핑계대고 국민을 왜 여기다 끌어다 들였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걱정했냐라고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김용민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좀 저 빼고는 굉장히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우리 김용민 의원입니다. 옳은 말씀했어요. 지금 수사 기소권 분리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밤샘 회의를 열었는데 입장을 발표했죠.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우리 평검사들이 이 검사장들을 뭐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연병 떨고 있네. 야 웃기고 있어. 아니 무슨 너희들까지 개그를 하면 어떡하니? 정말 니들이 뭐 저기 견제를 하고 감시한다고? 야 그러면 저거부터 감시해. 김학이 못 알아보는 거, 그리고 한동훈 비밀번호 못 푸는 거, 그리고 김건희 소환도 못 하는 거, 그거부터 우선 따져 물으라고. 뭐 했냐고. 아니 최소한 액션이 가해져야지. 국민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지지해줘. 야 어느 국민이 너희들을 지지하니?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닥치고 다 필요 없고 김건희 포토라인에나 세워봐.
그 건의라도 해봐. 건의를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건의해 보라고.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통제를 운운하고 자빠졌어. 야, 너희들의 새치열을 어떻게 우리가 믿니? 우리가 바보니? 아이고,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엔 또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사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조폭들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아요. 조폭들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형을 살게 되거나 혹은 재판장에 서거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인데 그 맞춤법을 몰라가지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왜 그 플래카드라도 한번 펼쳐보지 그래.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954년에 그때 엄상섭 의원이라는 분이 검찰에게 이제 수사권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전엔 전부 다 경찰이 다 지들 멋대로 했었죠. 일제강점기 때는 이 순사라고 불리던 경찰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그 친일파 형사들이 다 대한민국 경찰이 돼가지고 이번엔 또 독립운동가들을 좌익으로 몰고 또 조사하고 고문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겠다 해가지고 휴전선 넘어서 월북한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북으로 갔다고 또 빨갱이라고 또 비난을 합니다. 북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정의와 원칙을 앞세웠다가 김일성한테 미움받아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걸로 알려진 분이 김원봉 선생입니다. 대체 김원봉 선생이 독립운동을 한 게 죄입니까? 남에서도 외면받고 북에서도 고통당하고 이 나라에 정의란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경찰들의 횡포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이제 1954년에서 이제 가시화를 시켰는데 1954년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 중 누가 파쇼가 될 위험성이 큰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은 검찰도 파쇼가 되는 거 아니냐. 엄상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워낙 경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이제 국회에 출석했던 검찰총장은 이론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지만 100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폈어요. 100년 후는 그냥 이 어떤 레토릭, 수사적 표현으로서 100년이지 한참 지나서야 가능하다는 건데 1954년으로부터 지금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70년이 한 2년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100년이지. 그것도 검찰이 워낙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헌법에 중대한 부담이 된 것은 또 현실이고요. 이제 바꿀 때가 왔어요. 그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그것을 이제 드디어 현실화할 시점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미 20년 전에, 23년 전에 1999년이죠. 그러니까 1999년에 태어난 그 사람은 지금 23살인 거예요. 23년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드디어 이제 수사권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경찰이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됐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시켜서 민주적으로 합의하에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이거
수용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검찰 경찰이 충돌을 빚었고요. 그래서 검찰이 그때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짓밟았는데 경찰 총수들을 그냥 막 잡아다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경찰 총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한테 이렇게 수사권을 주면은 당장 경찰 총수가 범법자인데, 경찰 총수가 범법자인데 어떻게 이자들이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아주 그 악마적 이미지를 경찰에 더 씌우려고 계속 검찰이 수시로 털었던 거예요.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덜컥 기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검경 수사권, 노무현 정부가 의지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경찰은 실망이 매우 컸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경찰 총수,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요직에 올랐고요. 또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로부터 또 지지와 응원과 또 뒷받침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갔어요. 허준영 씨가 그런 경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자,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때도 놀랍게도 이명박도 형사소송법에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또 검찰이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MB는 왜 그랬지? MB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검찰을 그렇게 썩 유쾌하게 여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이명박의 이런저런 비리는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그 추정키로는 검찰 캐비넷 안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캐비넷 문이 열렸고 그 자료가 이제 개봉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떤 모 기자가 그 보따리에 이명박 관련한 엑스파일 같은 것이 있어서 이걸 들고 검찰로 갑니다. 검찰에 제출해요.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명박이 쇠고랑을 차는, 여러분 그 흐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자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기자인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마치 검찰은 그 자료가 없었는데 그 기자가 이 보자기에 싼 그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검찰은 다 이미 축적해 놓았던 그런 파일이 아니었나. 다만 자기들이 축적해 놓고 그렇게 캐비넷 안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로서는 명분이 없는 거지. 지들이 이제 지난 정권 때는 감췄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이명박을 때려잡을 시점이 되니까 그 시즌이 오니까 그때 캐비넷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거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저 기자 열심히 취재한 기자가 이 보자기에 싼 그런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된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그냥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명박도 알 거 아닙니까? 자기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알 만큼 알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명박이 검찰하고 나름대로 제휴를 했고 검찰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잘 지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거의 올스톱이 됐었고요. 그 박근혜 때 여러분, 윤석열이나, 이런 검찰 세력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윤석열의 이런저런 비위가 또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게 이제 불거졌던 부분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 검찰에서 다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은 그때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씨가 좀 입을 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김용민 팀이 한번 나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셨을 때 그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주변에서 말렸던 모양입니다. 김용민이가 어떤 놈인데 거기 나가가지고 안 된다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가지고 결국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 다시 나오시면 제가 한번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하고 적대적이면 전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변희재하고도 방송 같이 할 수 있는 그 김용민 아닙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저는 위아더 월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 가세연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세연은 지금 저 윤석열한테 조만간 크게 혼날 것 같은데 김건희가 싫어하니까. 그런데 가세연이 이 검찰개혁 얘기하고 윤석열 반대 얘기해도 그 사람들하고는 손잡을 마음이 없어요.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박근혜 때의 검찰은 정권과 굉장히 불안한 관계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박근혜는 국정원을 굉장히 위했어요.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국정원을 탑 클래스로 여겼던 거예요. 우선 대화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규명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규명된 게 없습니다. 예. 박지원 원장 들어갔을 때 뭔가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드러난 게 없어요. 뭐 잘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정권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었고요. 이 국정원을 너무 대통령이 편애하니까 윤석열 등 이런 검사들이 아니 이명박 때는 우리가 권력 서열 1위 권력기관이었는데 국정원이 1등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2등이 됐어? 여기 이제 야마 돌아가지고 국정원 선거 개입을 턴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빡 돌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날렸습니까? 최동욱 검찰총장 날렸고요. 윤석열이도 짓밟았고. 근데 윤석열이는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짓밟혔지만은 검찰 내부에서는 보호를 받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예요. 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싸웠다. 저도 그렇게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검찰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모든 그 정치적 행동이 결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다시 또 검찰 개혁의 깃발이 들어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말이 좋아서 조정이지만 이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해서 경찰에게 안겨주는 혹은 또 다른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맡기는,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을 토해내는 이런 구조의 검찰 권한 분산.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사권, 기소권 이거를 기소권만 남겨놓고 내놓는 이런 방안인 거죠. 또 그밖에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 확보 여러 가지 뭐 방향으로 진행돼 왔고요. 이 와중에 윤석열은 자기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현 정권과 코드가 맞다는 식으로 청와대를 속이고 된 거 아닙니까? 되자마자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 전 장관을 털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 과정을 검찰 쿠데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검찰은 지금 검찰 쿠데타가 성공했다. 우리의 지위와 권력을 계속
손에 쥐게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자들이 집단 행동하면 그 처벌감입니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권력은 우리다. 우리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거. 이 자신감이라고요. 국민을 능멸하는 겁니다. 법을 짓밟는 것이고요. 그 내부에서는 지금 전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밉보였으면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심을 잃었을까. 이런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학의를 왜 못 알아봅니까? 그리고 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다 99만 원으로 끊어줬어요. 처벌 안 받게. 아니, 이런 꼬라지를 보고 말이죠.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이를 대통령 시켰다고 그렇다고 검찰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야, 너희들 잘했다. 야, 진짜 보니까 멋있었네. 그렇지. 권력을 줬으면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국민들이? 너희 그 검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의 그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겠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이것은 국민과 역사를 능멸하는 일이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는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 이거 먹는 겁니까? 먹는 건 아니고 자, 인바디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입니다. 지금까지 출창 여러분들께 먹는 광고했는데 이제는 많이 먹게 했으니까 또 체중을 측정해서 다이어트하게 만들어야죠. 예, 병 주고 약 주는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자, 올여름을 위한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품 인바디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피트니스 센터에 가야 측정할 수 있었던 내 몸의 중요 정보를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중뿐 아니라 근육량, 체지방량,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내장 지방 등의 필수 정보를 인바디 스마트 체중계는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측정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인바디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된 사람이 이창양 아닙니까? 이창양 되기 전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 및 과학기술부로부터 장영실상 수상,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의 탑 3천만 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장영실 선생. 이 장영실 선생이 기술자지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등을 좀 긁을게요. 등 긁게는 광고 안 들어오나? 왜 간지럽지? 예. 장영실 선생은 기술자지만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기술을 이런 우리 민중과 민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공익을 위한 기술자는 이런 분들은 정말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고 뭐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이분들의 그 공로와 이런 헌신을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흔히는 이제 그 기술자를 우습게 알고 글 좀 읽는 사람들을 뭐 대단한 그 지혜와 또 지혜와 또 인격을 가진 사람인 양 이렇게 추켜 세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실 선생 같은 분이 진정한 지식인이죠. 예. 지혜의 또 표본이고요. 예. 어쨌든 장영실 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식회사 인바디가. 전 세계 83개 나라의 의사와 정밀공학자들에게 인정받은, 심지어는 나사에서도 공식 인정하는 체지방 측정 대표 기업 대한민국의 인바디 제품을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9만 원대의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덥다. 에어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이 많으니까.
예, 검찰 수사권 정상화 검찰 정상화 와 관련해서 CBS의 권민철 특파원이 미국의 현직 부장검사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현직 부장검사, 이분은 이제 이름이 정한성인데 영어를 이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시는,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을 이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법률가를 이제 대동시켜서 그렇게 번역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CBS 보도가 그렇습니다. 미국 현직 부장검사 말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뭐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미국에 검사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실상은, 팩트는. 그래서 이 정한성 검사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권민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장검사이고 1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했으면 수사를 직접 하신 적도 있느냐 물었더니, 많이 하지요. 그러나 한국과 달리 시작부터 저희가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대다수는요. 일단은 경찰이 시작하고 중대 사건이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주요. 그 후로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사건이 생기자마자 호출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수사를 처음부터 해봤냐고 물어보면은 처음부터 해본 적은 없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투입된 적이야 많고요. 네. 다시 수사 이야기로 가서, 수사를 원하면은 검찰청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뭐 100%는 아니더라도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냐 물어봤더니 흔치 않다. 99.99%가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은 99.99%는 경찰이 먼저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99%가 경찰이 다 수사해요. 한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검찰 50인 것 같죠? 지금 기세를 보면 우리나라도 99%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요청해 오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검찰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러니까 법리적 해석, 아주 구체적 법리적 해석. 그러니까 그 검사는 기본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하거나 변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검사잖아요. 경찰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다가 수사 협업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의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변호사다. 흔히들 이제 재판정에서는 피고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수사하는 경찰의 변호사 역할을 검사가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광고 하나 안 했어요? 어이구 세상에. 우리 아주 훌륭한 파트너인 7,000원 운전자 보험 아직 광고를 못했습니다. 자,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3만 원대고 비갱신 보장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경무에 시달리는 40대 후반에 계신 분들, 이가 과거 같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 신경치료도 받고 그러시죠? 자, 임플란트 대비하셔야 합니다. 40세 남성 기준 월 24,700원이고 임플란트 때에는 1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2021년에 개정된 운전자 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자가용 운전자 기준 월 7,000원이고 택시, 버스, 트럭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월 18,000원입니다. 주택 화재, 상가, 공장 화재 보험도 상담해 드립니다. 현재 납부하고 계신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설계사가 모든 보험을 분석한 다음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비싸면 보험이 아니라는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010-3360-0689 010-3360-0689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가 더 있는 줄 몰랐습니다만은, 네. 광고가 끝난 줄 알고 이렇게 건너뛰셨던 분들 쌤통입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자, 윤석열이 이제 곧 집권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맘스 시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결국에는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야, 네가 집권하면 뭐 부동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줄 아니? 너는 더 큰 문제야. 지금 유동성이 너무 확대됐기 때문에, 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막 엄청나게 싼 이자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이제 부동산 등 자산 증식을 위해서 쓰였단 말이죠. 뭐 비트코인으로 가기도 하고 뭐 주식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이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뭐 계속 미국은 더 올릴 흐름이고요. 이런 가운데 또 물가는 또 상승하고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갈수록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 100만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70년대 초반생들은 한 100만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와, 한 학년에 100명이 안 돼. 그런 데가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서울 도심 안에서도 폐교 대상이 되는 폐교 위기를 만난 그런 학교도 생겼단 말이죠. 20만 대, 20만 대. 우리가 100만 대인데 한 해 출생아 수가 이런 가운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집은 계속 더 공급해라, 더 공급해라. 나중에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이제 그때는 망하는 거지. 부동산 버블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박보경 경희대 교수, 청와대 경제보조학관을 지내신 분의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겨레에 올라온 칼럼인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정말 대책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대선 직전 주간 상승률이 이제 마이너스 0.03%까지 떨어졌는데, 대선 이후에 보합세로 전환되고 강남 4구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의 계급 투표가 있었잖아요. 한 30만 표 차로 이재명 후보를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완화 공약 이제 드디어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한 것은 부동산이었다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고요. 윤석열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안정화돼 가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셔 놓았다는 것이죠. 인수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긴 그 인간들한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이 윤석열이가 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문재인 정부가 득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즉 공급을 덜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낸 책에 따르면은 집값을 올리면은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면은 자가 소유의 부동산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보수화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보수화되면은 민주당은 안 찍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을 올려놨다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선동이에요. 선동이야.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은 근거 못 되지. 공급은요, 여러분. 이명박 때 35만 호가 공급됐고요. 박근혜 때 45만 호가 공급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 54만 호, 다 합치면 56만 호 이렇게 공급을 했거나 합니다. 아니,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했는데,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이가 공급을, 집값을 뭐 올려가지고 집 못 갖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반박되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발언이다라는 건데, 자, 윤석열 인수위의 그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뭐 그런 것까지는 또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현이 되든 실현이 되지 않든, 근거가 있든 근거가 없든, 하여튼 뭔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인수위의 부동산 대책은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엎어버리는 거, 이거 정도였다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요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야. 주택 공급 확대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윤석열답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 그렇게 그 일도 양단식으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제학 교과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부동산 시장인데,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 단순한 경제 원리를 몰라서 정책이 실패했겠는가? 아니, 그렇잖아요. 공급을 더 많이 했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실패했다는가?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실패했겠는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작은 조짐만 보여도 과거에 만들어진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그 효과가 주변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영향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신호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규제하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겠지. 그렇지만은 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대출이 쉬워지더라도 집값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도리어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에게 더 큰 낭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주저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뭐 그래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눈치채지 않을 때 과감하게, 단숨에, 단칼에,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짓은 뭐 재건축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법을 걱정 안 하냐고. 집값을 한동안 그렇게 떠받칠 수 있겠지. 그런데 인구수는 그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는데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뭐 대출안도 없애겠다, 뭐 재건축 완화하겠다. 그러니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나 혹은 뭐 그 가족, 그 일가가 부동산과 무관하면은, 이 사람 정말 무식한 인간이네, 머리에 든 게 없는 인간이네, 앞날을 볼 줄 모르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 텐데, 부동산 이해 당사자들 아닙니까?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한동훈이도 그러잖아요. 법기술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세금을 덜 낼까, 잔대가리를 굴린 게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한동훈이가 상가 임대료로만 월 120만 원 받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머니의 그 재산도 다 드러나야 하는데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재산 공개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그 진천의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그 추미애 장관이 인사해가지고 그 지금은 지금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그 전에는 법무연수원, 네, 연구위원인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박범계가 이제 그 인사를 한 거죠. 예. 2021년 연말정산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250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았는데, 근데 이 한동훈 어머니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 원을 받아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단 말이죠.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살 이상인 직계존속의 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게 돼 있는데 법도 어기고, 응? 법도 어기고 또 감추지 말아야 할 걸 또 감추고.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는 직원의 착오로 공제 대상에 신청했다. 이럴 때 보면은 직원 탓을 합니다. 직원 탓을 해요. 가정사면은 아내 탓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오늘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 박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 그 아들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사의 창립 이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직원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 영역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짓 해명을 한 거죠. 예, 야, 이거 뭐 도박 사이트의 회원이었던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은 뭐 대가리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은 아예 이사였어요. 그것도 창립 이사. 박진의 아들. 정호영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매일 한 건씩 뭐가 나옵니다. 매일 한 건이 아니죠. 한 건 이상이죠. 정호영이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근데 사용한 시점이 법인카드 사용 감시 강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었어요. 법인카드 앞으로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공표를 해놓고는 본인은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그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바 호프집에서 269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용이 제한된 밤 12시쯤에 결제한 내역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공직자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모임이나 만남을 갖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그 법인카드를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면은 월요일에 와서 결제를 합니다. 월요일에 와서 결제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정말 공무 수행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결제하면 안 되니까 월요일에 와서 이제 결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밑바닥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야, 이 인간은 밤 12시에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너는 어겨도 된다 이거지. 남은 어기면 안 되고 밑에 사람들은 어기면 안 되고. 아니 그 또 심야에 술집과 식당에서 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까? 지가 그냥 지 돈으로 쓰든가 무슨 월급도 받으면서 그걸 왜 법인카드로 끊어요? 게다가 또 그 이 결제한 시점 보니까 2020년 3월 10일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대구 지역의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 시기 202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때 밤 11시 31분 술집에서 법인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뒤에 일주일도 안 지난 엿새 뒤에 밤 10시쯤에 식당에서 22만 2천 원, 그리고 또 3일 뒤에 밤 10시 다 돼서 다른 식당에서 49만 원 이걸 결제했다는 겁니다. 2월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2월도 뭐 들여다보면 뭐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정호영 얘기는 또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이라고 했죠. 이 경북대 의대 편입대 그 자녀들 딸 아들 그 경북대 의대 편입대 정호영 동문이거나 논문 공저자인 6명에게서 평가 부문별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예요. 정호영의 아들 딸이 이 정호영의 동문이거나 논문 공저자에게서 그 아들 딸들이 이렇게 최고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자, 근데 지금 정호영이 그 가려는 자리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면허를 관할합니다. 야, 이건 뭐 저희 그 민주정부 때나 뭐 이해 충돌 회피 노력이 요구되고 이 정부 그 저기 윤석열이를 비롯한 이런 보수 야권의 그 정권에서는 이해 충돌 회피 노력 따위는 그냥 허언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2004년에 부인이 강남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어요. 위장 전입을 이제 바로 인정을 했는데 이 주민등록법 소관 부처의 수장이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원희룡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후보자인데 2014년에 매입한 타운하우스 시공업체의 관급 공사 실적이 원세훈이 아니라 원희룡의 제주지사 취임 후 11배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원희룡 부인, 그 명망이 알려진 원희룡 부인 요구로 원가 수준의 집을 싸게 넘겼다는 증언이 나왔고, 원희룡이가 2020년 대형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한 5등봉 개발 사업에도 이 업체가 참여했어요. 이거 수사해 보면은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떤 서로 이권이 오고 갔는지 이 부분 따져 보면은 원희룡 이거 뭐 쉽게 장관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국에 대한 잣대로 보자면은 정말 탈탈 털어야 합니다. 원희룡 자식의 일기장까지도 다 가져가서 분석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에 금수저 학부모를 전수 조사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아이고 정말 그 교육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죠. 이것만입니까? 지금 뭐 총장으로 있을 때 뭐 총학생회장한테 반말하고 뭐 학교는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상관료 시절에 외국 기업의 6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 2차례나 김앤장 회전문을 거친 한덕수도 역시 자격 시비에 휘말려 있는데 시민들은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지난 정부 때 공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깃발을 들었던 윤석열이가 이게 공정입니까? 교정이지 교정. 공정이 아니라 교정. 잣대가 다른 현실. 사람에 따라서 정치 세력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는 이런 현실에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언론들. 너희들은 지금 우리도 저쪽에 그 윤석열 정권 내각 인사들에 대해서 검증한다 그러는데 펀치의 강도가 이쪽은 10배라면 지금은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너희들이 쟁점화하고 있는 게 맞냐? 자,
우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공정은 우리가 실현해 주죠. 절대 절망하지 말고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시에 정치생쇼에서 아니죠. 꼼찰청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다시 불붙고 있는 시즌. 여러분들 꼼찰청장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